블록체인 기술로 보는 돈의 미래. 톡톡 튀는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블록체인 토크쇼 톡톡 튀는 블록체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칸입니다. 산업혁신의 가속도를 일으킬 블록체인 기술을 전격 해부하고 이 디지털 자산의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백희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 방송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이 자산 취급을 받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과 나스닥은 물론이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저점을 가리키는 가운데 이 시점에 우리가 이미 일어난 현상들을 알아채고 관찰하고 이해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사장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제일 먼저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이미 국제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가상화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한 발짝 멀리 떨어져 있는 지난 사건들을 되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올해 초 모든 가상자산이 떨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시킨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줄줄이 많은 자산들의 가격들이 직격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이 자산의 가격은 왜 떨어지는 걸까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자산 가격이 폭락했었죠. 네. 예, 경기가 안 좋아지니 소비는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디플레이션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맞습니다. 과정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경제 용어가 조금 어려운 블리들을 위해서 예. 이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디플레이션이란 돈의 가치가 올라가 시간이 지날수록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만약 쌀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싸다면 내일 사는 게 맞겠죠? 그렇죠. 계속 예. 그렇게 되면 소비를 미룰 것 같아요. 그러면 점점 경제가 침체가 되겠죠? 이때 연방준비제도는 더 이상 시장 위축이 되지 않길 바라는 부분으로 네. 따라서 코로나로 안 좋아지는 상황을 반전을 시키기 위해 금리를 내려서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배포하는 그런 형상을 만들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소비를 좀 촉진시키겠다 그런 방향이었겠네요. 그 다음으로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풀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왔고, 네. 돈이 많다지만 당연히 돈의 가치는 약간씩 이렇게 떨어지겠죠. 네. 예,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요. 예, 이를 인플레이션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럼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지 그 배경들이 좀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길 꺼려하는 사람들이 네. 많이 발생이 하고 그런 현상도 있고 따라서 이제 상품 공급에 차질이 생겨 공급 부족이나 그런 부분에 물가도 오르는 현상을 이제 우리는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코로나로 인한 돈의 가치가 저하되는 부분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물가의 계속해서 가파르고 오르고 있는 그런 현상을 많이 네. 겪게 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그런 방법을 썼죠. 네. 그런데 이 금리가 오르면은 대출 이자도 함께 오른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주택담보를 예를 들어 보면은요, 주택담보금리는 금리 기준 플러스 은행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예. 기준금리는 원가이고 주택담보대출은 최종 소비 가격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쉬울 거죠. 네. 예. 이때 기준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은행이 이득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은행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예, 당연히 이익을 줄여가면서 대출을 해주진 않겠죠. 네. 은행은 더
높은 대출 이자를 채무자에게 부과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대출 이자가 올랐을 때 국민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민 입장을 보면 1억을 빌렸을 때 연이율 그 1%가 올라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 올라가는 거죠. 아, 예. 네. 그럼 기업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더 큰 규모의 그 대출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100억을 빌렸을 때 이 1억의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를 걱정하는 이자를 부담률이 많아지면은 이를 걱정하는 그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주주들은 당연히 주식을 매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아, 왜? 이득이 적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현상을 일으키게 되겠죠. 네. 그럼 지금 이 질문을 드리기까지 기다렸는데요. 비트코인은 왜 떨어지는 걸까요?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은 왜 떨어질까?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죠. 사실 이제 이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코인이 왜 떨어질까? 지금 저 현상이 왜 일어날까? 이렇게 하는데 중점적인 거는 지금 코인 같은 경우는 저지선이 없고 네. 상승 저지선이 없고 하락 저지선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급락의 그런 많은 이 현상을 관리 체계에도 이제 앞으로 잡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경기 침체를 맞게 네. 되면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이득이겠죠. 그쵸. 예, 사람들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떤 자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좋은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은 유동성의 자산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이 유동성 자산을 일단 팔아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네. 그런 부분에 약간의 심리작용도 아. 많이 작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어떤 시장성으로 그리고 국제적인 현상성으로 네. 보면은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약간 불안정한 시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 현재 모든 코인들이 두 자릿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이 힘든 날들의 연속인데요. 이 3월의 금리 인상 이후로 조금 시세 반등을 노려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상승을 하려고 추세를 바꾸려고 만들던 상황이었을까요? 예, 금리 인상했을 때 악재가 반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시장 반등을 예상했었는데요. 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많은 가격이 이제 하락을 했죠. 그쵸.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세계에서 그 유명한 투자 업체도 이제 결국 문을 닫게 되는 현상도 일어났고 어떤 나라는 네, 비트코인을 이 기축통화로 사용했다가 많은 낭패를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이 유지세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켜볼 때는 유지세가 한 3개월 정도의 어떤 안착세가 들어가지 않을까 네.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 하반기에 접어들었잖아요. 예. 앞으로 또 추가 하락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것은 저는 조금 약간 다른 생각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를 할 때 나무로 생각한다면 과일나무를 한번 예를 들을게요. 네. 예, 과일나무를 생각한다면 투자자들은 과일나무에 있는 과일을 봅니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익었는지 설었는지 네. 그래서 그때 그 과일을 보고 과일을 언제 딸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네. 이제 투자라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좋은 비유 같아요. 예, 그런데 조금 더 상승해 있는 기관들은 네. 과일 나무를 봅니다. 아, 꽃은 언제 피는지 네. 그리고 낙엽은 언제 떨어지는지. 음, 그런데 사람들은 낙엽이 떨어지면 불안 심리를 가죠. 그쵸. 그런데 발행 주체나 아니면은 거래소 주체나
여러 가지 그 큰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상과 들을 봅니다. 예. 아, 낙엽이 떨어지면 눈이 오겠구나. 그러면 다시 스키장이 생기겠지. 이런 것처럼 큰 틀에서는 늘 상과 들을 볼 때 등락이라는 게 보이고 들판에서 평지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항상 그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점을 보는 거는 좀 약간 넓고 크게 봐라. 네. 예, 너무 단기적인 투자는 본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손해를 입힐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안전한 투자를 목표로 삼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번 안착세가 이제 끝나면은 네. 그 코인의 그 시장은 다시 언덕을 치솟아 올라서 네. 어느 정도 늘 이야기하던 10만 달러 네. 선을 칠 거로 예상합니다. 어. 물론 10만 달러를 칠 때 굉장히 많은 또 이렇게 등락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판단 투자에 네. 피해자들은 많이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겠지만 네. 이득을 보는 분들도 많이 생길 거로 예상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하반기에 일단 추가 폭락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금리 인상이 이제는 조금 떨어진 이야기 같아도 그야말로 이 가상 자산 시장에 아주 폭풍 전야를 몰고 왔는데요. 최근에 많이 오른 이 가상화폐의 가격이 반등의 시작일지 아니면 또 추가 하락을 견인할지 그 기로에 놓인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은 가상화폐 시장 상황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가상화폐 시장이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그 불안정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 그 동안에도 이 무분별한 발행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이 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이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네. 그 시장을 좀 더 정화하는 그런 시기가 와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법을 각 나라별로 바꾸고 있고, 그리고 기관별로도 지금 현재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한국에서도 지금 현재 그런 그 안정화된 정책을 펼치려고 많이 노력 중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그 안정화된 시장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보면 작년 한 해 동안의 그 상승분을 거의 모두 반납한 상태인데요. 이제 이 저점을 찍고 바닥을 치고 올라올 것인지 아니면 잠시 여유를 두다가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인지 그것에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 따른 개인적인 예측도 좋은데요. 현재 차트로 봤을 때 앞으로 전망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비트코인 차트는 어쩌면 무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구간을 지지하고 저항을 설정하더라도 그 예상을 뒤엎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비트코인이 폭락을 한다든지 네.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정확한 의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런 현상이 조금 안타까우면서도 또 이해하는 측면으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 자산을 많은 분들이 이 여유 자본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자본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어떤 것에 부피를 먼저 줄여가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뭔가 대처를 했을 때 가장 최선책으로 해결책을 만든다면 그 솔루션이 뭘지 궁금한데요. 그 금리가 오르는 순간 갑자기 돈을 빼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이룰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가장 불안한 자금인 가상화폐에서 수거하는 부분도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겠죠. 네. 따라서 등락은 더욱 심한 게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금리보다는
가상화폐 시장이 약간 불안정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이 과거에 지나온 데이터의 역사를 보고 또 이것을 알고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차근차근 그려가야 하기 때문에 과연 이 가상자산이 확실한 미래일지 아니면 불안한 거품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 가상자산, 현재로서는 위험 자산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딱히 그렇게는 생각을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가상자산을 지금 현재 사용하는 나라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안착 지점을 만들려고 하는 그 세계적인 움직임이 점점 커가고 있는 네. 상황에서요. 지금 이 이용자들이나 사용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시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미래는 조금 네. 밝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래서 국제 규제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안착 지점으로 갔을 때 네. 굉장히 그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네. 앞으로 좀 더 그 밝은 그 가상자산의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음. 생각도 듭니다. 예. 네. 뭔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발행량은 원래 이제 그 최고가 2,100만 개를 발행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현재 90% 정도의 발행을 음. 했고 1,800만 개 정도 좀 넘게 발행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어 지금 남은 200만 개를 언제 발행을 할 거냐. 네. 예.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남은 발행량은 118년 동안 이 채굴을 해야 끝난다고 합니다. 음. 예, 왜냐하면 몇 개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요라고 하는데 4년마다 네. 채굴량이 이제 그 반씩 반감기에 의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네. 현상을 받게 되고요. 앞으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음, 지갑이나 이런 부분에서 잃어버리는 비트코인이 꽤 많고 그리고 네. 어, 이 소수점 이하의 그 비트코인을 담아놨다가 이 손실되는 비트코인도 꽤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그 발행량이나 뭐 이런 그 중점적이나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코인이 음. 얼마만큼이 될 거냐에 아주 명확한 추산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겠죠. 지금 네. 현재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실제로 지금 현재 가상자산 업계에 계신 만큼 이 가상자산의 침체를 아주 몸소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어떻게 보면 그 거시 경제의 악화로 가상자산의 이 동조화가 일어난 거죠.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기업체나 이런 부분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고 어떤 돈을 끌어모아서 이렇게 먹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좀 안착 지점을 그 법제화 쪽에서 잘 안착 지점을 만들어서 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올해 연말을 앞두고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과연 오를지 내릴지 정말 궁금한데요. 아,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어떤가요? 어, 올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네. 이제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코인 좀 사실 건가요? 저요? 이미 갖고 있는 게 많긴 한데요. 더 살까요? 예, 지난해 그 4월 16일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높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실적으로 이제 7,600만 달러가 넘었었는데, 네. 저 7만 6천 달러인가 그렇게 넘었었는데, 아, 어, 1년 뒤인 지금 현재는 굉장히 가격이 낮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폭락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저는 아까 뭐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개월 정도의 그 어떤 이 안착기가 끝나면 그러면 이제 그 반등세를 이룰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오. 연말에서 내년 3월 기준으로 해서 또 고점을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가상 자산에 투자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수익보다는 변동성이 큰 만큼 그에 따른 고수익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리스크의 부담도 따르는 만큼 뭔가 명확한 기준과 또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블록체인 핫 이슈 점검 톡톡에서 준비한 오늘의 핫 이슈 뭔가요? 지난주에 그 쿠코인과 맥스시 등 16개의 외국 거래소들이 가상 자산의 이 거래를 해가면서 정부에 신고도 않고 버젓이 국내에서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한 부분에 금융당국이 이들 거래소에 대해서 특정 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네. 하죠. 예. 이들 거래소 중 일부는 금융당국의 수사기관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우회 접속 안내 그리고 네. 마지막까지 이벤트, 투자 경영대회 등 미끼를 던지고 이용자들한테 어떤 그 이 투자를 계속 부추기는 거로 네. 드러났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투자자들이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사장님, 금융당국의 이 수사기관 통보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일부 거래소가 영업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게 저는 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어떤 곳이 있었죠? 예, 맥스씨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네.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다수의 매체 등에 따르면 맥스씨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있었던 지난 18일 이후에도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네. 이벤트, 투자 경연대 등 마케팅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니저라고 하는 국내 맥스씨의 마케터들이 우회 접속하는 채널을 만들어서 우회 접속을 하던가 네. 입출금 경로를 우회로 이렇게 그 만들어 주던가 뭐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맥스씨는 지금 회원이 1만 1,000명 정도 이렇게 그 모여 있는 그 네. 텔레그램이나 맥스씨 공식 사랑방도 운영하고 네.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지난 19일 사흘간 VPN을 통해서 접속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QR코드를 활용해서 우회 입출금 방식도 이렇게 채택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옮겨놓는 방식을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한 9월까지 꾸준히 개인 이용자 모집 이벤트와 그 실전 투자 대회 등 내국인 상대의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공지글도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업계에 놓인 또 다른 악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쿠코인 등 몇 개의 그런 한국 곳들은 한국어 서비스를 오픈해 놓고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예, 지금 현재 쿠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어로 운영하던 유튜버 채널이라든지 네. 거래소 홈페이지, 미디움으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펌엑스 역시 여전히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아랑곳 않고 불법 영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정부의 직접적인 행동이 나오기 전까지는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사용자들을 끌어들여 얻는 이득이 처벌보다 크기 때문인 네. 거죠. 뭐 벌금 5천만 원이면은 여기에서는 50억을 벌 수 있고 100억을 벌 수 있고 하니까 벌금 내지 아니면 바지 사장 넣지 뭐 이런 부분이죠. 예. 네. 그런 부분이 약간의 그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해 국내 거래소가 아닌 외국 거래소라는 점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마도 그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뭐 이제 그 서비스를 중단하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2021년 9월 24일 이후 특별법 제정 이후에 이런 해외 거래소들이 한국에서 불법을 행해도 특별한 처벌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저는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을 금치 못하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정식적으로 운영하고 정식적으로 신고하고 이 어떤 새로운 시스템으로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해외에서 불법 출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배제하고 이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한 180개의 업체들이 그런 기술성을 이, 이 개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특정한 거래소만 그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해외 거래소들이 이 사기성 있게 불법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투입을 해서 네. 그런 이 여러 가지 불안정한 시장을 만들고 있는 그런 거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국내의 이 어떤 법을 잘 적용을 해서 네. 새로운 그동안의 기술 개발을 하던 업체들이 다시 안정한 시장을 네. 자유 경쟁으로서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전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은 발을 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들어가 있는 투자자들이 좀 피해를 보는 상황 아닌가요? 예, 아무래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 네. 있죠. 특검법상 신고 요건이 네. ISMS를 적절하게 갖추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여기에서는 이 개인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해킹이라든지 뭐 네. 이런 부분에 노출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또한 자금 세탁 방지 관리가 한국에 다 외국 거래소이기 때문에 네. 한국의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간 거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나라에 아주 크나큰 손실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에, 이런 부분에서는 대부분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업체들 중에 분명히 이제 문을 닫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번에 핫빛 같은 경우는 직원의 내부 유출로 인한 네. 지금 현재 모든 영업을 중단 사태로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당국에서 조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해외 거래소에 큰 투자를 했었던 회원들은 모두 다 피해자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네. 뭔가 이 투자자 피해가 우려가 된다면은 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 건가요? 예,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미신고 해외 거래소들을 출금 제한이나 아니면은 입금 제한 조치를 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특검법 위반 이 수사기관 통보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업비트는 해외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입출금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네. 빗썸은 내부 심사 정책에 따라 쿠코인, 맥스시 등에 대해 출금 제한 조치를 내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코인원은 쿠코인, 맥스시, 폴로닉스 등 6개 미신고 업체들의 가상자산의 출금 지원을 중단한 거로 알고 있고요. 네. 예, 코빈 역시 지갑 주소 등록이 가능한 거래소에서 쿠코인과 맥스시를 제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투자자 개인들이 각자 알아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정식적으로 ISMS를 신고를 했느냐, 네. 예, 그런 부분도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그런 부분에 예비 인증 사업자라도 되어 있느냐, 예,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가면서 해외에서 미국에서 승인을 맡았고 네. 무슨 카드가 되고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번에 이 외국 거래소들의 행태를 보니까 이 사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데요. 생각해보면 유난히 이 가상자산 시장에 이 사기 행각들이 많이 벌어지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의 이 사기보다 가상자산 사기가 더 많죠. 네. 예, 그런 부분에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6년부터 이 2022년까지 예를 들어 보면은 2021년이 가장 큰 피해가 많은 그런 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 일주일에 한 번 요즘은 그 코인 사기 하는 그 뉴스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네. 요즘은 이 코로나 시대가 열리고 나서 사람들이 자꾸 삶이 막막하니까 좀 네. 더 그 쉽게 돈을 벌어보자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사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코인 시장에 돈이 몰리기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사지 조직은 돈 냄새를 아주 잘 맡죠. 어, 예. 어, 그 돈 냄새가 그냥 맡아지나 봐요, 아마. 예. 그래서 코인으로 대박이 터지면 부자가 된다는 그 소식을 이 세상에 알려지기 네. 시작해가면서 그것을 미끼로 사기를 많이 치는 그런 네.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코인을 발행하지 않았는데도 네. 토큰을 발행하지 않았는데도 이것은 코인이다 토큰이다라고 음.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던 것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 현재도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이 코인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그것을 미끼로 큰 돈을 벌게 해준다는 사람들이 네. 이, 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먹튀를 하는 그런 네.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작게는 뭐 수백억 원부터 해서 크게는 몇천억 원까지 수조 원대의 그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루나 사태가 큰 수십 게 조의 있었죠. 그 네. 피해를 입었죠. 그런 네.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 사기 행태를 보면은 대부분 다 이 다단계 방식인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좋게 말하면 멀티 레벨 마케팅이라고 하고 예. 어, 나쁘게 말하면 불법 다단계라고 아, 합니다. 네. 예, 다단계가 사람을 끌어모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는데요. 네. 뭐 한 명이 두 명을 끌어들이고 두 명이 뭐 네 명을 끌어들이고 네. 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기 조직의 그 입장으로 보면 아주 좋은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엄청난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해가면서 많은 다단계 조직들을 배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 근데 이 다단계를 아예 뭔가 불법으로 규정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좀 사전에 이런 걸 방지하고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어떤 이 법적인 부분에서 저도 이제 다단계 방식의 코인을 발행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이 디앱이나 이런 거를 개발을 한 해외 상황을 보면은 그 부분이 자연적으로 탈중앙화 방식으로 채택이 돼서 다니는 그런 멀티 레벨 마케팅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자연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을 선택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것은 어떤 불법이라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이 마케팅의 선호도를 인정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런 법적으로 다단계는 어떤 거는 불법 다단계냐 어떤 거는 합법 다단계냐 이런 부분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네. 어떤 상황이 좀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체가 정식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허가를 맡았냐 안 맡았냐를 네. 꼭 확인하고 그 부분에 네트워크 마케팅 어떤 그 허가를 안 맡았을 때는 네. 그러면은 그 약간의 사기의 의심을 하시고 거기에서 다단계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 생각으로는. 예. 네, 뭔가 다단계를 불법으로 하면은 좀 올바르게 이런 다단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 불법 코인 다단계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죠.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그 자료가 있죠. 자료가 있는데 상반기 올해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가상자산을 활용한 유사수진 불법 다단계 사건의 검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검거 인원도 61%가 증가를 했고요. 네. 예.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는 해마다 피해 액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2017년에는 4,600억 정도의 그 피해가 있었고 2018년에는 1,600억 정도의 네. 피해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7,600억의 그 피해 2020년에는 2,100억 원 정도가 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1년도에는 피해액이 완전히 많이 늘어났죠. 조 단위로. 예, 그래서 사실 이 2021년도에는 3조 1천억 원의 그 피해를 입은 거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다단계 피해자들은 798억 원으로 집계가 되는데 네. 루나 사태의 피해자로 하면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의 피해액은 수십조에 달하는 거로 지금 현재 오.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음, 뭔가 이 지난해 불법 다단계 코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액이 무려 3조가 넘는다는 사실에 제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지난해에서는 뉴스를 도배를 했었던 게 이제 네. 이 V글로벌이라는 사건이 아, 네. 있었습니다. 피해액이 이제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건데요. V글로벌 사건 하나만 해도 2조 2,400억 원 정도의 피해를 이 직접적인 피해를 네. 만들어준 그런 사건입니다. 어, V글로벌 사건은 다단계 일당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투자하면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지급해 원금 대비 300%의 그 수익을 보장한다는 그런 부분에 피해자를 5만 2천 명 정도의 피해를 네. 보게 했고 그 피해 액수가 2조 4천억 정도의 그 피해를 네. 이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 이슈로 남아 있었습니다. 와. 경찰은 이제 피의자 18명을 구속하는 등 총 32명을 검찰로 송치를 한 그런 상태였죠. 예. 네. 이 V 글로벌 사건 외에도 또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가상자산 플랫폼 QRC 뱅크 뭐 유사수신 행위 사건도 있었고요. 예, 법정화폐와 가상자산 간 통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서 이제 5천여 명의 네. 그 피해자를 만들고 2,200억 원 정도의 불법 자금을 이제 편취를 네. 한 그런 부분으로 있습니다. 피해자 59명이 검거돼 3명이 구속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는 또 이 코인 외에도 NFT나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단계 사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날이 뭔가 진화를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지난 그 방송에 한번 이야기를 했듯이 어떤 새로운 그 용어, 네. 예, 뭐 늘 새로운 용어가 나오잖아요. 뭐 양자 컴퓨터, 뭐 메타버스, 네. NFT,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새로운 용어들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유사수신이나 네. 다단계가 생깁니다. 음. 예, 그러기 때문에 NFT와 메타버스의 열풍이 불면서 네. 투자자들은 거기에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이, 각, 집중되고 음.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조금 포장해서 네. 그래서 다단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음. 요번에 그 모 다단계 업체에서는 인터넷 부동산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NFT 다단계를 하고 네. 있죠. 예, 그런데 아직은 그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법규로서는 합법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네.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사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코인이나 뭐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사실 첨단 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술력이 좀 뒷받침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기술력도 없이 어떻게 이 불법 다단계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어, 앱을 이용하면 네. NFT나 메타버스라는 회사 그 부분을 네. 활용해서 회사라는 모양새를 갖추는 게 그리 뭐 어렵지는 않겠죠. 네. 예, 그래서 앱 스토어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예, 실제로 최근 많은 그 다단계 업체들이 앱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네. 예, 전문가 시각으로 보면 사실 이제 조잡스럽죠. 음. 그리고 저런 앱은 그냥 그 왜 만들었을까? 그런데 그 부분이 다단계 사기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대부분 이제 이 잘 모르는 네. 고령의 어르신들을 어. 그 사기 대상으로 삼는 네. 분들이 많은데요. 그 전문가의 입장으로 보면은 무늬만 NFT고 무늬만 메타버스인데 왜 노인분들이 속느냐? 그것은 그분들이 봤을 땐 굉장히 뛰어난 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단한 기술력을 갖췄다고 눈속임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이는 그런 상황의 다단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불법 다단계 코인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불법 다단계 코인이나 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자면은 첫째는 원금과 고수익을 먼저 규정을 해 놓는다는 얘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떨어진 게 원금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원금과 고수익을 먼저 보장을 해놔요. 음. 그래서 원금은 이만큼인데 이 고수익 말 그대로 300%, 500%의 고수익을 가질 수 있다. 그것도 네. 아주 단기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런 투자를 종용한다고 하면 네. 일단은 다단계가 아닌가 의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코인, NFT, 이 메타버스 등 이 가상 자산 시장에서 이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제도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예, 가상자산이 이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태이고 네. 그런 부분에 그 투자 피해자가 계속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 투자 피해 유형을 점검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가상 블록체인 그 기술 개발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네. 가상자산 기술 개발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이 스타팅 업체들한테 많은 그 안전한 시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이 완화된 제도화도 만들어주면 해외 거래소나 이런 데에서 사기를 치러 네. 들어오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안전한 부분이 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기임을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되겠죠.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이것이 사기이다라고 했을 때는 네. 최초로 경찰부터 이제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 많은 돈을 피해를 보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코인에 대한 이 그 전문 변호사를 네. 찾아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변호사를 찾아가면 코인에 대해서 더 모르기 때문에 네. 계속 물어봐요. 네. 물어보던 대답을 다 지쳐요. 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코인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는 아. 게 좋기도 합니다. 네, 그 변호사를 통한 이 단체 고소만 믿고 기다릴 경우에는 좀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좀 빠르게 신고하는 게 좋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보통 피해자들이 기다리는 시간보다 사기 피해자들이 돈을 빼돌리는 시간이 너무 이렇게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공범이나 이런 그 팬카페나 뭐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네.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이 시간을 끄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 빠르게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는 해외 법인 또는 유령 회사라 이 책임을 묻기도 힘들고 찾기도 더 힘듭니다. 그리고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면 그 회사가 어디 있는데요? 회사 주소를 적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때는 저도 이렇게 그 고소를 하러 단체 고소를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대표로 가서 고소를 한 적이 네. 있는데 굉장히 난감해요. 그 사람 이름이 뭐고 여권번호 알고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거 알면은 경찰서 안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국내 이 회사라고 할지언정 거기에서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적극적인 이 방어를 하는 만큼 법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경우 피해금 회수는 약간 어렵습니다. 항상 피해자분들은 이게 불법 다단계일 것 같다라고 하면 문자 메시지를 늘 보유하시고 네. 예, 그리고 거기에 송금 영수증이나 이런 걸 늘 챙겨서 놔두시는 게 바람직한 그 일입니다. 자, 이렇게 가상 자산을 둘러싼 의심과 희망 사이에는 이 서둘러 갈피를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이 블록체인 기술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함께 잘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상 자산 시장의 전반에 걸쳐 있는 위기와 해법을 분석하면서 검토해 봤는데요. 오늘도 정말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블록체인이 가는 길에 트렌드가 보인다. 톡톡 튀는 블록체인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